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뽑음으로써 지지율이 높은 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확대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자꾸 많아질수록 점점 거대한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월까지 어쨌든 안이 좀 나오고 3월 중에 여야 전체 의원들의 공론 또 여야 정당 간의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이 소수당도 거기에 합류돼서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서 하면 의견이 안 맞아서 오히려 더 그게 번지다 보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명이 있는 지금 방법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신년 벽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계속 이어져온 소선거구제, 이번에는 좀 바꿔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거대 양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높은데요. 과연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역시 국회 정개특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지내신 바 있는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재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성공회대학교 김형철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교수님께 소선거구제가 현재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거죠. 그렇죠.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 네.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몇 명씩 뽑는 걸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쓰기 좋아하는 용어로 이제 중대선구제인데 중선구제 하면은 뭐 한 2인 내지 3인, 대선구제 하면 뭐 4인 이상을 얘기하는데 선거학의 용어로는 선거구 크기란 말을 씁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 그 일렉트론 매그너티드란 말을 쓰는데 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네 명이냐 하는데 편의상 한 2인 내지 4인을 뽑을 때 중선구제라고 하고 5인 이상을 뽑을 때는 대선구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통칭 중대선거구제 그러면 2에서 5 이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이 96년도에 새로운 선거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1955년서부터 2인, 6인 중선구제를 채택을 했어요. 2에서 6? 2에서 6까지. 예.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중선구제냐 대선구제냐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여튼 2인 이상을 뽑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선구제로 이제 돌입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명에서 뭐 많으면 5명, 6명까지 뽑게 되면 한 선거구에 한 정당에서는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겠네요. 네, 복수 공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복수 공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선거구제를 할 경우에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 용이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거대 정당이 이제 자신들의 후보를 복수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거대 정당이 오히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어지는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의회 선거가 바로 그러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호남이라든가 영남 같은 경우에는
쉽게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또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미미하죠.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의 당선율은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중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소선거구제라도 그 지지율은 그러한 20%대의 형태가 이제 보여지는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의 어떠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4-5명씩 뽑게 된다면 제3, 제4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요. 지난 작년 6.1 지방선거 때 전체 30곳에서 시범으로 했어요. 3인 내지 5인에. 근데 109명을 선출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많이 그 소수정당이 갈 거다 생각했는데 4명밖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수공천 제도를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나카파, 후쿠다파, 그렇죠. 미키파. 왜냐하면 뭐 한 선거구에서 5인 정도 뽑으면요, 3명을 내고 해서 결국 또 승리하고. 그 자민당이 장기 집권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인을 뽑을 때 1등하고 2등은 40%인데 3위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지고 득표를 가지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5%의 그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뒀어요. 그 15%를 떨어지면은 다시 재선거를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거는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그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여기까지 나가는데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본론이 되니까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요. 조혜진 의원, 국민의힘의 당론이 아직 없죠? 예. 김영배 의원,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의원은 개인 의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걸 미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이 중대선거구제 또 뭐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라도 좋고요.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죠. 조혜진 의원부터. 저는 내년 이제 22대 총선이 이제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고 또 어느 의원이 또 국회의원을 더 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그 당 입장 또 어떤 정파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내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가 좀 바뀔 수 있는가?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실망을 넘어서 환멸을 느끼고 또 혐오감까지 표현하고 무용론까지 이야기하는 이 국회가 그대로 뭐 정당 의석수만 조금 변동이 있고 국회의원 얼굴만 조금 바뀌고 이 구조나 행태나 그런 모든 이 폐단은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으면 국민들은 절망할 겁니다. 그게 뭔가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고 치유가 되는 그래서 국회 정치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걸 통해서 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대를 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현재 이런 폐단을 낳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도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같은 그런 제도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똑같은 게 또 저기 붕어빵 찍듯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앞으로 한 1년 더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국민의 관심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걸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과거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변화의 필요성, 심지어 구체적 대안으로서 제도의 이야기까지 하시고 또 국회의장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시한까지 정해서 법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끝내게 되었으니 그때까지 끝냅시다 라고 하시는 게 그런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거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뭐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다른 제도도 있는데 그 중대선거구제가 한번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 기타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조합을 지금 고민하면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 정치가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 알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예, 지금 국민들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명령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모두가 영선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고요. 또 선거 그러네요. 결과도 두분 다. 0.73%밖에 그렇죠. 차이가 안 나는 아주 정말로 역대 최고의 박빙의 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는 일방 독주, 특히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쟁이 반복되는 지금 이제 모습을 또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왜 안 바뀔까 이런 예. 고민을 하신다고 보는데요. 저는 결국에 이게 한 표라도 많은 쪽이 독식하는 권력 구조와 선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0.73%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서 나라 걱정도 하고 또 양보할 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진 쪽에서도 어쨌든 진 거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것 같은데도 지금 오히려 훨씬 더 정쟁이 심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제로 보자면 소선거구제가 253개고 비례대표가 47개밖에 없다 보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당선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50.1%만 얻어도 이기고 49.9%를 얻어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영남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 40% 넘게 득표를 하지만은 한 석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대량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해도 국회 의석을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정치를 아예 뭐 무관심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거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 이 사표가 구조적으로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에서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비율을 좀 줄이고 권역별 비례든 해서 연동형으로 만들어서 득표한 만큼의 의석이 각 지역별로, 각 계층별로, 각 정당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되도록 하면 예.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음 게임에서는 내가 더 잘하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론에 가까운 그런 권역별 비례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걸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만 권역별 비례에서 한 100석 이상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중대선거구제의 이 도입도 한번 진지하게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충족된다면 중대선거구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협상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두 분 교수님께 제가 이제 그 강의만 들었는데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으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어떤 판단이십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991년도 당시에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분야 박사 과정을 갖고 있다가 91년도에 제가 세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게 지금 이 얘기예요. 3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주 냉정하게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거제도를 진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간의 조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김 위원님한테. 그러면 전 세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나라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비례성을 강조했었던 민주당이 지난 2020년도에는 그것도 47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캡을 씌워가지고 그랬던 그딴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중대선거제를 대통령제에서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거 왜 안 있죠? 그건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제대 조응성은 뭐냐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선구제가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중대선거제를 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져서 연립정부가 만들어진다.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는 완전 그 보편적인 거예요. 유럽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권력과의 유용성, 두 번째는 우리 이따가 개헌 문제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급할 예. 겁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원칙은 진짜 정치 양극화가 선거 제도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요?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선거에서 제도에서 선출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정치가 바뀝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자율성과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정치가 바뀌는 거죠. 왜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선거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공천제도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1900년대 초에는 더 극심했어요. 보수가 다 임명하고 그랬거든요. 이걸 1903년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들려준다 해서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공천과 관련돼서는 다 당헌 단계에 있잖아요. 예. 아닙니다. 거의 주법이에요. 주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의원들이 이제는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핀트가 완전 빗나가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런 것 마지막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두 분이 지금 이제 개혁이 계시지만 이제는 정치 개혁과 관련된 거는 의원들은 손 떼야 된다.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스웨덴 같은 데는 정치 개혁 특위 같은 데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단 한 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해관계 선거구 획정 뭐 준연동형 만들 그 안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는 게 핵심인데 예. 너무 이상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혀 시뮬레이션이 알겠습니다. 아닌 상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김영준 교수 첫 발언부터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할 주제를 왕창 넓혀 오셨어요. 권력구조 개헌 문제 얘기해야죠. 공천 얘기해야죠. 과연 이걸 법 개정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또 해야죠. 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도 기본 입장 좀 한 말씀 주시죠. 네, 뭐 제 입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승자독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적대적인 대결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해법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대선거구제라는 묘안을 좀 제시를 한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연구를 이제 하면서 느끼기에는 지금 선거구의 크기가 그러한 승자독식의 문제라든가 정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핵심 요인은 아니다. 아니다. 예, 오히려 그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의석 배분 방식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승자독식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고 정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석 배분 방식이라는 게 의석 뭐죠? 배분 방식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에서 얘기하는 1위 대표제죠.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 또는 가장 많이 득표한 순위대로 당선자가 결정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다수대표제고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률이 정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자독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는 정치 양극화를 양당의 독점적인 그러한 의석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받은 의석률만큼 비례의석으로, 아니 비례의석이 아니라 의석으로 전환시켜 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다당제적인 성격, 그리고 그 정당들의 어떤 대표성이라는 것이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석 할당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아까 하셨던 말씀을 조금 설명해 주신 거로 그러한 점에서 쉽게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저는 해법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의석 할당 방식이다. 비례대표를 얼마큼 확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다. 네, 의석 할당 쉽게 말해서 의석 배분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하신 근거가 뭔지, 또 이 비례대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까지 네 분이 다 조금씩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짧게 자연스럽게 좀 토론해 봅시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비례성, 국민 유권자가 4천만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이 다 균일하고 어떤 사람 주권은 뭐 세고 약하고가 아니라
그게 또 선거에 반영되는 투표권도 똑같은 무게인데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대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단 그 몇 프로 앞서는 것 때문에 자기가 찍은 사람이 자기 대표가 돼가서 국회에 가가지고 배지 달고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내 표는 몇 프로 떨어진 것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죠. 예, 그냥 뭐 사표, 죽은 예. 표.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 대표가 돼가지고 국회에 가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노선, 정책, 또 발언 이런 거 막 하고 내 대표가 예, 돼가지고 예. 그 일단 표가 사표가 되는 데서는 좌절감, 허탈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내 대표가 되는 데 대한 그런 이질감과 반감, 또 그 사람이 내 정책, 내 그 정치적 의견, 이해관계와 다르게 4년 내내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 또 스트레스 받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게 정치적 심리의 그 민주주의 등가성과는 또 별개로 국민의 이게 정치 심리, 정치 정서상으로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이게 이 결국은 그 정치권 안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격돌하고 하는 그 베이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표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에서는 소선거보다는 중대선거구를 하면은 말씀 뭐 다 하시는 것처럼 내가 찍은 표가 꼭 뭐 과반수가 아니라도 30%만 돼도 내 대표가 국회에 배지 달고 국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표가 최소화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도 그만큼 성취감을 얻고 또 존중감을 얻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그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또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가기 때문에 또 정당도 또 다양한 정당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구에서는 소선거보다는 중대선거가 훨씬 더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소실하지 않고 반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례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하고 토론하면서 비례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비례제 도입할 때는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돈전자 비례제가 아니고 전국구. 그러니까 좀 그 비유적으로 이제 돈 선거가 되는 바람에 돈 전자가 들어갔는데, 원래는 전국 지역구 반대 그렇죠. 전국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중앙당에서 지명하는 사람한테 그냥 배지 달아주는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비례제라고 시작 안 하고 전국구로 시작한, 국민들 의식 속에는 전국구로 인식돼 있고 그거는 이제 취지는 뭐 전문가들을 영입한다, 진영 대표를 영입한다, 소수자 대표를 영입한다, 이 취지였는데 지금 그 취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표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비례제의 성격이었는데, 우리는 비례제로 시작 안 하고 전국구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원래가 이 전국구는 이상하게 도입된 거고 원래 이거는 비례제다. 국민 표 한 표 한 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거다. 그래 그 비례제에는 연동형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병립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비례제를 전국구는 이미 잊어버리고 비례제를 뭐 정릉 대표고 뭐 전문가가 어쩌고 이런 잊어버리고 비례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국민들 한 표 한 표가 이렇게 그 소실되지 않고 다 그대로 국회 구성하는데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이걸 국민들도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들하고 또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그 의논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쪽으로 빨리 이게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도 그 지금 김영철 교수가 설명해 주신 그대로 비례 배분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 투영한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비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미국의 선거제도는 나쁜 건가요? 아니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으면서 소선거제를 채택하고 그렇게 엄청난 사표가 나오는데 그 미국 제도는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아까 그 교수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는 소선거구제가 어울리지 않느냐. 그다음에 내각제, 소위 의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비례대표제가 좀 어울리지 않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 뭐 이제 일당제냐, 다당제냐 뭐 이런 걸 하는 이제 유형 구분을 하는 뭐 외국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보면 유형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요, 26개 국가는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26개국이군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개거든요. 그중에 한국, 미국, 멕시코, 칠레, 터키 5개거든요. 5개 중에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터키하고 칠레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섞여 있는데 소선거구제가 조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형편이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26개국 중에서도 영국 같은 나라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대선거구제를 그렇죠.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인종도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전쟁을 엄청나게 오래 치르면서 서로 이제 막 골육 상쟁을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 나라에 모여 있으려면은 자기 대표가 국회로 못 가는 선거 구조가 되면 폭동이 나거나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인종 구성이나 예. 종교 구성이 30%는 30% 정도에 가까운 그래도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을 해줘야 이 국가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비례대표가 당연히 대표성이 높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게 이제 1948년도에 선거 치르면서 분단 상황과 함께 사실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기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한편으로는 있었고 사실 유신 때를 비롯해서 오랫동안 저희들은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80년대 그런데 중반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냐면은 그 당시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하고 플러스 뭐가 있었냐 유정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과반에 가까운 일당 그러니까 여당이 의석률이라고 득표율도 아니고 의석률을 확보를 하면 절반 내지는 이제 전두환 때는 3분의 2를 그냥 전국구로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독재가 유지되는데 도구로 전국구가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표 기구가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비슷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고 그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줄 서서 돈 주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오해든 진실이든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정적인 국민들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역구마다 자기 대표가 없어서 고통을 받거나 화가 난 사람들은 이번 21대 기준으로 보면은 어떠냐면은 영남에서는 40%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특히 대구 경북은 한 석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지역구도 없고 비례도 권역별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석도 없거든요. 근데 거꾸로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6% 이상을 찍었는데 지금 의석률이 15%가 안 됩니다. 그렇죠. 85%를 민주당이 53%를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 숫자도 많고 집회에도 많이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 불만을 제도권을 흡수를 해야만이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해야만 이 사표가 근본적으로 잠깐만요. 의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할 때 이제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이것도 조금 제가 아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는 기술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논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표가 너무 많다. 현재 제도에.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표를 줄이고 민의가 국회에 반영되는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비례대표, 비례배분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 요 주장에는 지금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의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문제 말고. 말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선거제도 개편론을 하면서 왜 폐 등가성만 생각을 하죠? 그 미국에서도 그런 게 안 일어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제도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한 장치 선거제도 속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안정성에 대한 문제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선거구제도 하고 비례대표 확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정당이 파편화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득표만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의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96년도에 뉴질랜드가 똑같이 지역구만 하다가 거기 이제 비례대표 혼합을 했는데 그 후 10차례 해보니까 집권당이 가반 의석을 얻은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중선거구제도 하고 비례대표도 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을 담당한 집권당은 절대로 일당이 되지도 확진이 없지만 과반 의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정을 해야 되죠. 연립정 그럼 대통령제 핫속에서 연립정부가 과연 국정 운영을 이룰 때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협치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극단적 대결 정치 구조 속에서 연정이 됐을 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 예. 그래서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부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아닙니까? 쭉 말씀있었던 대로 51%만 얻어도 뭐 당선이고 예. 49% 얻어도 그냥 꽝이고 대통령 선거는 뭐 꽝 정도가 아니라 뭐 0.73%만 얻어도 대박이고 0.73% 떨어지면 쪽박이고 그런 제도인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특히 이제 승자 독식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선진국들도 민주주의가 많이 좀 흔들리고 도전받고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승자 독식을 해도 이긴 사람이 다 먹지 않거든요. 관용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당선은 내 찍어준 사람들 표로 됐지만은 대표는 내 안 찍은 사람까지 다 대표하는 대표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국정 운영을 하거나 국회 활동을 할 때는 그 안 찍어준 사람까지 다 포용해가지고 전체를 대표해서 자기 활동을 통해서 그걸 다 반영을 하고 녹여내기 때문에 이 그 떨어진 사람 사표의 이 좌절감이라든가 이 분노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예. 근데 우리는 이게 강해요. 몇 프로를 얻어도 그냥 내가 다 먹는 것처럼 하고 내가 지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고 나 안 찍은 사람들은 뭐 내 편 아니고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내 찍은 사람들 중심으로 뭐 정권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내 뭐 다음에 되려면은 내 찍어준 사람한테 잘하면 한 번도 되는 거지 어차피 뭐 과반 몇 표라도 더 얻어서 1등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얻어가지고 뭐 70% 80% 100% 내가 얻어야 국회의원 되나 51% 얻으나 뭐 100% 얻으나 국회는 똑같은 건데 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정치적 불평등 또 이 적대 배타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 풍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선진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내가 뭐 51% 더 얻었더라도 나는 나 안 찍은 49% 해도 난 이 사람들의 대표고 이 사람들 대변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런 승자 독식의 이런 그 왜곡된 뒤틀린 그런 선거 풍토, 선거 문화에다가 또 유권자들은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또 표의 등가성에 대한 평등, 공정에 대한 이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맞물렸기 때문에 이건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분열되는 정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제도라는 거는 정답이 없고 아까 말씀있었지만은 독일, 일본 같은 나라는 내각제이지만은 또 소선거구제하고 또 일본도 같은 내각제를 계속하지만 어떤 때는 중대선거구제도 해보다가 뭐 이 시기에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거는 작동 안 하는 것 같아. 소선거구제 맞을 것 같으면 또 바꾸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소선거구제도 권력 집중형이고 대통령제도 권력 집중형이기 때문에 집중이냐 분산이냐 독선이냐 또 이게 그 공존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집중형의 대통령에다가 집중형의 소선거구제는 오히려 더 역작용인 거예요. 대통령제가 권력 집중형이면은 국회의원 선거제라도 좀 분산형으로 해야 좀 완화가 되는 거고 거꾸로 정권이 내각제여서 분산형이 되면은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뭐 소선거구제로 했으면 집중형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집중형, 독점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분산형으로 바꿔야 이게 좀 완충이 되고 좀 이렇게 완화가 되지 평화가 오지. 대통령도 지고 마음대로 하고 국회의원도 지고 마음대로 하고 국회에서 다수 얻었다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정치가 없는 거죠. 그건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도 분산형으로 만들어 놔도 대통령제랑 조응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김영준 뭐든지. 교수는 걱정인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만은 일단 정치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게 무슨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날이 서 있고 서로 그냥 잠깐만요.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보면 표의 등가성, 사표 방지, 그래서 비례성 강화,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되면 다당제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다당제 쪽으로 가다 보면 연정이 만들어지는 내각제랑 조응하는 게 맞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제랑 조응할 수 있느냐라는 김영준 교수 지적에 대해서 네, 우선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소선거구제, 즉 일위대표제라고도 얘기하고 단순다수제라고도 얘기하죠. 국회의원을 단순다수로 뽑느냐 아니냐인데 그 단순다수제와 그 대통령제가 결합된 국가는 2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하고 콜롬비아예요. 그 나머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 플러스 비례대표제라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든가 우리도 그런 식이죠. 예. 아니면은 브라질이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뭐 등등과 같이 완전하게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 예, 대통령제 하에서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우루과이라든가 칠레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대통령제와 그러한 그 비례대표제의 조응성에 대해서 그게 안정성을 해친다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쉽게 세계 거버넌스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치적 안정성이라든가 민주주의 질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과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의 조합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한 게 정치 부패도 약화되어지고요. 정치적 안정성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우루과이라든가 칠레에 대해서 우리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폴리티포라고 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거기에 보면은 우루과이가 저희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도 이러한 그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질도 높이고 있다라는 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 정치 구조 때문에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정치적인 극단적 대결 구도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정당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다른 정당과 협력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정책연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발전되면 정부가 공동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뭐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서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선거 제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분명한 거다. 왜냐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을 쓴 레브츠키나 다니엘 교수 얘기는 민주적 규범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를 들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자제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걸 가지고 이게 마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2020년도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전체 지역 득표를 49.9%밖에 못 얻었지만 실제 의석은 지역구 163석으로 64.4%를 가져가고 총 180석을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완전한 나름대로 180석이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그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입법을 할 때 민주당이 굉장히 독주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다당제가 돼가지고 했었으면 그 부분이 과연 해소됐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한국선거학회 등등에서 고전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300석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200석은 지역구에서 하고 100석을 한 다음에 맞습니다. 이 100석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는 거죠. 병립형이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는 독일식이고 이 100석에 한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한다면 뭐 사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좀 의석을 못한 사람이라도 이 비례대표 근데 이걸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다 마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 누더기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누더기법이 됐을 때 정말 그 제도가 갖고 있었던 정치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그 확신이 안 들어요.
아니 수많은 몇십 년 동안 선거제도를 연구한 연구학자들이 내놓은 가설도 있고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3월 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 어떤 모델을 얘기할 때 선진 의회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나라를 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대충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는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그리고 한 1년,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외부 전문가들이 모든 걸 주도해야 되는데 이 전부 다 정치인들 이해관계에서 움직일 때 이게 과연 제대로 국민 공감하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까?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실은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수많은 걸 제기했었어요. 그중에 하나 이제 채택된 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빼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집어넣은 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정치개혁과 관련된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가지고 한다면 선거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좋은 안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일단 마지막에 제가 하겠고요. 두 분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면서 차제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까지 좀 여쭤볼게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독주하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 이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차제 제도를 바꾸면서 그 풍토를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조혜진 의원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독점과 독주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권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윤석열 대통령도 0.73%밖에 못 이겼는데 독주하지 않습니까? 독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도 이제 아까 국민의힘 지지자 측에서는 민주당이 독주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존과 쉽게 얘기해서 협치의 구조로 바꾸자 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고. 권력 구조는요? 미국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 권력 구조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은 입법권도 의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도 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 명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도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권조차도 미국 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꾸로예요. 입법권, 감사원, 그리고 예산권, 인사권, 이걸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제와 우리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른 대통령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한쪽이 쥐게 되면 국회는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견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라는 데가 대통령이 만약에 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 쌍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자고 하는 게 여러 정당들이 협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도를 바꾼다면 훨씬 더 그 제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뜻인 거거든요. 따라서 차제에 저는 진짜 만약에 논의가 더 진전이 된다면 미국식 대통령제로 저는 아예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은 대통령제이면서 양원제이고요. 상하 양원제. 그다음에 주별로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분권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도지사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별로도 검찰총장도 뽑지요. 판사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다 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안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예 말씀 나온 김에 진짜 대통령제를 미국식으로 아예 가져가는 것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조혜진 의원은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까지 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분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제를 고민하는 기본 그 가치 기준이 권력 분산을 권력 분산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분권이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분권으로 가는 것이 민주적 성숙,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실현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권형으로 가야 되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우리가 원하든 않든 간에 좀 권력 분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가 빨리 쫓아가지 못해서 지체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권력도 저는 분산이 돼야 되고 의회도 권력 분산이 돼야 되고 대통령 권력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 그 권력 구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내각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식 대통령제도 만약에 지금 우리 대통령제를 많이 이제 그 권력 분산을 시키고서 4년 중임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분권의 의미가 있는데 현재의 제도를 두고서 4년 중임하면은 5년도 이렇게 못 기다리고 힘든데 알겠습니다. 그걸 8년을 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계악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4년 중임 미국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을 많이 분산시키고 나서 그게 할 일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각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국회 권력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예, 독점하거나 양대 정당이 독점하거나 이런 알겠습니다. 독점 구도를 또 깨야 되고 정당도 권력 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한 그 중에 공천제도 하나가 개편. 우리 그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선거구제는 분권을 계속 이야기하고 승자 독식을 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승자 독식을 전제로 해서 특히 공천권 이긴 사람이 공천권을 비롯한 당권을 쥐고서 전행을 할 걸 전제로 하고 지면은 비주류가 돼가지고 뭐 정치적 생명이 공천 여부도 그냥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선거를 지금 치르니까 이렇게 정말 사생결단에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 당 전당대회도 저는 이런 분권, 승자 독식을 깨는 우리 당내 민주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전당대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래서 제가 오늘 토론 시작하면서 두 분 당론이 있나요? 두 분은 오늘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거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각 당 지도부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정개특위에 소속돼 계신 두 분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유사합니다. 국회 구조는 비례성 강화하고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좀 도입하면서 분권형으로 가자. 대통령 권력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좀 가자. 장기적으로는 내각제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비슷하신데 과연 이게 제대로 결론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이따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잠시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선거제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900여 건입니다. 먼저 뉴스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새해 들어 1월 4일과 11일에 뉴스 정보량이 많아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언급한 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11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뉴스 정보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제와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를 살펴보면 선거제 개편이 새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며 정치, 국회가 선거제와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에서 1, 2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김진표, 개헌 등의 연관어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13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거제와 함께 언급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개헌특위 추진, 정치개혁 등의 이슈가 눈에 띄는데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와 양당제 정치구도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량이 많아졌고요. 국회 협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구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논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방송됐습니다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방송 저와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번에는 법을 좀 지키겠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법상 금년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고 선거구를 확정하려면 선거법이 확정돼야 되죠. 근데 여태까지 총선 앞두고 한 번도 이게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3월까지는 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까지 다 하겠다. 뭐 그리고 개헌 특위도 만들어서 개헌 절차법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은 밝히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안 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절실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동안도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한 거는 뭐 있었지만은 지금 국민의 실망과 환멸 또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직접 정치를 하면서 정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무력감 이것도 거의 이제 임계점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절박감, 책임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회 안에 의원 여야 당을 초월해서 확산돼 있고 오죽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같은 분이 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좋은 여건인데 우리 저 김영중 교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이 논의가 시작되고 각 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그냥 가면 안 되냐? 왜 바꾸냐? 그게 우리 당에 유리하겠냐? 뭐 이거부터 해서 뭐 속내는 말씀 안 하시지만 본인의 현재 지위가 어떻게든 제도가 바뀌면은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그 원하는 국회의원 별로 없어서 이게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또 제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잘 절충하고 조정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 또 담당 소위가 이걸 결정할 일은 아니고 거의 헌법 개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심사하고 또 조정하고 안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의결 절차를 밟지만은 결국은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총의가 100%는 아니라도 7, 80%는 모아져야 되고 개헌하려면 3분의 2 돼야 되듯이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개편하려면 여야 합해서 한 3분의 2 이상은 동의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각 당 안에서 의견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각 당이 선거특위가 심사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각 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그 위임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지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때문에 이 논의가 있는 거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제일 편하죠. 손댈 필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 참여하셔야 되고 관심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게 뭔지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안도 내놓고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뭔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몇 날 며칠이라도 좀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방안이 되겠죠? 예, 아주 저는 지혜롭고 아주 날카로운 저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동안 안 된 게 기득권 때문이거든요. 뭐 다른 이야기 뭐라고 해도 결국 각 정당 입장에서는 지도부들의 공천권 그다음에 영남, 호남, 뭐 수도권 이런 데 있는 각 정치 세력의 지도부의 그런 기득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공론장을 열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 누가 잘하나 토론 저 사람 맞다 이런 장을 만들어낼 때 국회의원들도 그냥 자기 자리를 가지고 걸고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라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내일 이걸 내가 결정하는구나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논의에 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공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300명이 전원이 모여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밤을 새더라도 공개적으로 다 들으시는 데서 자기 입장을 다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다 커튼 뒤에서 당 지도부들의 협상으로 그래서 옛날 말로 뭐 떡 썰어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떡으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이해관계 조정으로 전락시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당연히 정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 모여서 하는 전원위원회 그다음에 좀 더 나가면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민간에 직접 참여해서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를 패널단 이런 걸 꾸려서 한번 진짜 국회의원 300명, 국민 3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게 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선거학회 회장 할 때 일본 도쿄대 교수랑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왜 토론했냐면 일본이 96년도에 선거제도를 바꿉니다. 95년도 2 내지 6인 선거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꿔요. 근데 소송구 300 그리고 비례구 200명으로 해서 11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관찰시켰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예상되는 모든 선거제도에 대한 걸 다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자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이게 결국 우리한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석패율 제도 같은 걸 좀 도입시켜가지고 개파 정치를 좀 완화시켰는데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아주 굉장히 중립적으로 일단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가지고 전원위에서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토론만 한다고 해서 그 난상 토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 투 스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제도의 보안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논의에 그런 그 방향성도 좁혀질 뿐만 아니라 정말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좋아요. 다 좋지만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는 어렵죠. 김진표 의장의 그 구상도 그냥 전원위원회 자유 토론이 아니라 복수한 정도를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를 한번 가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그때 당시에 정의당 의장이 이제 한 것처럼 일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뭐 정치개혁 특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은 없거든요. 그냥 뭐 공청회 하고 좀 나와서 전문가게 흔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 뉴질랜드 사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3년도에 국민투표를 하고 또 94년도에 이제 국민투표를 합니다. 2차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당 정부일 경우에 그 보수당이죠. 국민당 정부에서 그 왕립 그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중립적인 기관을 만듭니다. 이거는 국민당 정부가 만든 건 아니고 노동당 정부가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대안을 이제 몇 가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투표를 할 땐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떠한 제도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정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립적이고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그러한 그 선거제도 개혁위원회가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비교 평가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갖고 논의를 정치권에도 논의하고 국민들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어떠한 선거제도를 선택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김진표 의장님이 말씀하신 4월 10일까지 이거를 끝내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또 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 전부 아니면 전무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거가 현실적으로 지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뜻이 만약에 모아지고 그래도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 논의는 저희들이 일단 시작하고요. 최대한 이런 국회 방송이든 뭐 언론을 통해서든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또 의견 수렴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 선거제도는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조금 더 이제 아까 권력 구조 아까 처음에 김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제와의 조응성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헌정 구조 전체에 대해서 개혁하는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뉴질랜드 사례처럼 하는 거를 병행해서 논의를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두 분이 의원이 꼭 한번 이 자료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뉴질랜드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 개헌을 포함해서 양원 제도를 하원 제도로 바꿀 때 거기는 국가 보고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국가 보고서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했거든요. 어떠한 선거제도 무엇을 바꿨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보셨고, 저는 김 의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예. 내각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망가진 거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든지 순수한 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국회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대통령의 지금 예산권, 감사권, 임명권, 이 모든 것이 전혀 개헌 논의에서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상 누각이다 말씀 좀 드립니다. 최근에 이 보수적 성격의 시민단체 수백 개,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 수백 개가 함께 이 정치 양극화 극복을 하자, 선거제도 개혁 좀 해보자,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 두 분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복수의 안 정도를 좀 넣고 정개특위가 그런 위원회 같은 걸 좀 또 만들 수 없나요, 혹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개특위도 할 수 있고 또 의장님께서 또 직속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김영진 교수님 말씀 참 소중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앞으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도 선관위로 넘겨놨지만은 정당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당의 의사가 크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때가 되면 뭐 그렇게 선거구제 개혁 문제도 이제 제3의 민간 기관에다 맡기는 것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되, 이번엔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안을 만드는 것을 국회의장님께서 전원위원회 회부하겠다고 하신 복수안,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정개특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될 텐데, 그 안을 만드는 절차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좋으신 아이디어 마무리하는 건데 한 세 가지로 추격하게 돼요. 지금 같은 제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인은 소선구로 뽑고 100인은 비례대표를 뽑으면서 그 100인에 대해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뽑는다. 그게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데고, 두 번째는 선관위가 항상 권고한 게 그래요. 학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안을 하고, 두 번째 안은 뭐냐면 지금 바로 중대선거제 갔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도농복합조 제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중대선거제를 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소선거,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안은 아예 이외에 전체적으로 중대선거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인구수가 적은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석수가 줄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들 포함해서 정말 다당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복수공천제를 법적으로 제한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거로만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진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토론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례성이 강화되면서도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마지막에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30여 년 전부터 연구됐기 됐던 때문에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미 다 있어요. 안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꿰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공론회의도 좋고 전원위원회도 좋고 그 이전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슨 자문위원회도 좋고 모든 수단을 좀 다 동원해서 설 지나면 빨리빨리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못 끝낸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시작해야 그래도 한 5, 6개월 안에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혜진 소위원장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국회라는 데가 결국 우리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입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사고 친다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결의를 둘이 다진 바가 있는데요. 정말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야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민주당, 이렇게 지도부에게 국민의 여론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국민 뜻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토론을 마련한 거고요.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대체로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예,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저희도 이런 정치 구조, 풍토, 환경 속에서 인생 낭비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더 하려면은 정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놓고 더 하고 싶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국민 예. 이 일이 국민의 여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정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바꾸라고 하신 것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 움직이는 거라서 결국은 이걸 끌고 갈 힘도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 내 일이다 하고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힘을 그 뒤에서 좀 밀어주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마무리 발언 하셨습니다만 한 20-30초씩 더 기회 드릴게요. 김영철 교수님부터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민들의 예.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우리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국민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알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김영주 교수. 정치개혁의 완성도를 위해서는요. 한 손에는 선거제도, 구제예요. 제도가 구제. 다른 한 손에는 공천제도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공천이에요. 이 문제를 같이 함께 논의해야지 선거구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 예, 오래된 우리 숙제입니다. 지금 3만 불 왔는데요. 정말 선진국으로 이제 가야 할 시기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국정 책임자인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을 닮은 정당, 국민을 닮은 정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한 대로 정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 믿고 뚜벅뚜벅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조혜진 의원. 예, 김영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잘못된 게 제도 때문이냐. 제도를 바꾸어서 나아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정치 풍토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당 정치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군권화 시켜놨는데 정당 내부는 여전히 독점, 승자 독식, 당권 잡으면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배제되면은 뭐 생사이탈권이 그냥 쥐어 있는 그런 정치 풍토가 계속되면은 이런 제도 개선을 해놔도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각 정당 내부에서도 분권과 민주화, 정당 민주화 과정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만 진척 없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이죠. 지난주 정관용의 정책토론 6회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토론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단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누가 이기는 형태로 해서 이게 없어지면은 이기고 지고가 아니다. 예, 그거는 10대로 내려가면서 계속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형태로 가지고 가는 거라서 오석훈 교수님 발언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사회적인 합의 없이 정치 이슈 몰이의 소재로 여성부의 존폐가 정해지게 된다면은 이는 또다시 젠더 갈등을 점차 키워가는 다른 원인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부가 하는 기능이 크게 4가지 정도잖아요. 최민희 전 의원이 여가부의 주요 기능에 대해 나열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 공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양성평등 문제는요. 이거는 어떤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독임제 부처로 해서 할 일이 아니다. 홍성걸 교수가 양성평등은 독립된 부처가 아닌 사회 전반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발언해 양성평등의 실현 방법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됐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반면 토론 출연자들의 발언 중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굳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축소시켜서 다른 데 이관하겠다는 것은 신인규 변호사는 다른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도 기존 입장만 고수하여 다른 패널과 소통하지 않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동력자원부라는 부처가 있었어요. 우석훈 교수가 과거 동력자원부와 상공부의 통합 사례를 여가부와 동일시에 발언한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부적절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